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빅5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하실 세 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윤영걸 전 매경닷컴 대표,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서정옥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좀 중요한 재판이 예정돼 있습니다. 영재센터 후원금 강요 재판인데 오늘 검찰이 선고할 예정이라고 일단은 좀 되고 있어요. 근데 서 변호사님, 이 내용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하고도 관련이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쪽에 이 부분이 처음에는 이게 5명이 순차 공모. 예. 예를 들어 박 대통령, 안종범, 그다음에 김종, 최순실, 그다음에 장시호. 예. 이런 식으로 이게 직권남용 강요로 기소했다가 그리고 이 최순실하고 박 대통령에 대해서는 또 안종범 수사까지 뇌물로. 예. 제3자 뇌물죄죠. 이게 추가로 실체적 경합으로 기소를 했거든요. 예. 따라서 이게 아마 그러니까 여기로 들어간 돈을 뇌물로 본 겁니다. 박 전 대통령이 받은. 그렇죠. 이게 예. 그래서 아마 이게 박 대통령하고 최순실하고 이게 공범이 돼 있기 때문에 직권남용이 따라서 이게 같이 선고를 하기 위해서 아마 이게 6개월 구속기간이 6개월이잖아요. 예. 따라서 이게 보석으로 6개월 전에 풀어주고 나중에 박 대통령 재판 거의 끝날 때 같이 이게 병합해서 구형 같이 하고 선고 같이 하는 예. 이게 이런 절차가 예상됩니다. 그러니까 보석이라는 이제 장시호 씨 같은 경우는 보석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김종도 이게 마찬가지고요. 김종 차관도. 왜냐하면 이게 6개월 지나면 어차피 풀어줘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6개월 만료돼가 딱 나가는 경우는 드물고 그럼 이게 재판부에서 보석 신청을 하면 보통 이게 며칠 전에 예. 보통 이게 보석을 허가해 주죠. 그러니까 검찰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얼마나 구형하는가도 굉장히 큰 관심입니다. 박 전 대통령은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거든요. 네, 그렇죠. 구형하는 건 이제 강요와 직권남용 뭐 이 부분에 대한 거죠. 16억 제일기획 사장하던 네. 삼성그룹 계열사 16억을 그걸 협박을 강요하고 직권남용을 해서 받은 거 아니냐. 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하는데 아까 서 변호사님 말씀한 대로 예. 지금 박근혜 대통령하고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이 여기에 대해서 뇌물죄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으니까 나중에 그거가 뇌물죄가 된다면 이거 직권남용하고 이거는 포함이 안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나중에 판결할 때 그게 아마 참고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최순실 씨한테 적용이 되겠죠. 그렇죠. 최순실 적용이 되는데 저렇게 적용이 되면은 이 김종 차관이나 장시호 씨 같은 경우는 그 죄에 대해서는 부담을 더는 거죠. 그 대신에 다른 이제 장시호 씨 같은 경우는 이제 GKL에서 2억 원을 또 받은 거, 예. 또 개인 횡령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고 또 김종 차관도 요거는 16억 원은 면죄부를 받더라도 또 국가 기밀 누설이라든지 예. 위증죄라든지 또 포레카 그 강탈할 때 참여한 거라든지 여러 예. 가지 다른 죄목들은 상당히 있기 때문에 이 국정농단 건은 범죄 죄목이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가지가 섞여 있기 때문에 예. 오늘 거는 뭐 구형을 작게 받더라도 앞으로는 계속 다른 걸로 또 경합이 돼서 예. 진행이 될 걸로 보입니다. 다른 사건, 다른 사람들하고 다 얽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좀 의상을 한번 볼게요, 최 교수님. 예. 최순실 씨는 저 무슨 색깔인가요? 아무튼 코트 같은 걸 입고 왔고 장시호 씨는 정장 비슷한 걸 입고 왔단 말이에요. 예. 예. 그러니까 장시호 씨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두 분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현재 저 뇌물 사건만 보면 제1기획에 실제 압력을 넣은 사람은 거의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 봐야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삼성 이재용 부회장 만난 다음에 일이 일어났고 또 그날 최순실이 장시호를 통해서 급하게 급조한 계획서를 내라고 그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영재센터 계획서를 장시호한테 아주 그냥 조합하게 만들어가지고 준 거를 최순실이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 퀵으로 보내서 전달했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거 들고 삼성 이재용 부회장을 만난 상태에서 그걸 얘기했고 그래서 결국 이제 지원이 일어나게 된 거니까 예. 그냥 뇌물죄로 보면 직접 직권을 남용해서 강요를 한 사람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본다면 장시호 입장에서는 나는 그냥 이모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다. 내가 직접 돈을 받거나 내가 강요를 하거나 내가 강요를 할 수 있는 위치도 아니었다라고 주장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본인은 어느 정도 처벌을 피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다만 이제 본인이 받은 그 착복을 하거나 아니면 돈을 유용한 거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부분은 본인이 책임을 지겠지만 뇌물죄 하나만 본다고 하면 장시호 씨 입장에서는 사실 이 부분에 조금 더 부담이 적을 가능성이 있어요. 김종 차관도 그런 부분이 있고 그러니까 직접적으로는 최순실, 박근혜, 이재용이라는 이 세 명의 관계가 사실은 직권남용을 통해서 강요를 해서 돈을 뺏어온 그런 데는 책임이 있지만 예. 장시호 그다음에 김종 차관 전 차관 입장에서는 그 부분에서 조금 더 부담이 덜 됐다. 그래서 장시호 입장에서는 그런 복장으로 나오는 것이 예. 어찌 보면 좀 당당함 또는 본인의 어떤 무죄에 대한 어떤 주장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것 같고 예. 최순실 입장이야 거의 제가 볼 때는 포기라고 얘기하기는 힘들지만 본인이 이 문제 말고도 엄청나게 지금 많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예. 부분으로 온다고 하면 외모를 꾸미거나 아니면 겉으로 누구한테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별 신경을 쓰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의 관심사는 장시호 씨가 검찰에 얼마나 많은 협조를 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혹시 검찰이 구형하는 거니까 그렇죠. 거기에 차별을 해가지고 구형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아마 이게 구형할 때는 당연히 뭐 수사에 협조하면요. 구형은 이제 약간 조정을 해줍니다. 예. 근데 그 실제 재판을 하다 보면 구형이 제가 보기에 숫자에 불과한 것 같아요. 아, 의미가 없네요. 왜냐하면 이게 구형보다 더 많이 때리는 경우도 있고요. 또 이게 아주 보통상 한 2분의 1에서 3분의 1인데 구형량에 예. 보통은. 근데 요즘은 이게 법원에서 또 양형 기준표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법원은 법원 나름대로 양형 기준에 따라 하기 때문에 검찰이 구형에 크게 요즘 신경 안 쓰는 것 분위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들어온 걸로는 구형이 연기됐다고 그러네요. 물론 전 이게 대통령하고 같이 같이 하는 해야 게 되니까. 맞을 거다. 예. 예. 그래서 오늘 구형은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지금 상황을 보면 이 세 사람 다 자기 죄를 뭐 면하기 위해서 남한테 떠넘기는 형국입니다. 다 저 사람이 누구한테 싼 거다. 최순실 씨는 예. 조카인 장시호가 주도적으로 다 한 거다. 그렇게 또 뒤집어 씌우고 있고 장시호는 재판에서 최순실한테 막 소리도 질렀잖아요. 어떻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라고 하느냐. 뭐 최순실이가 다 한 거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김종 차관은 뭐라고 핑계를 대냐면 대통령하고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하고에 있었던 일인데 예. 그게 내가 그 개입한다고 뭐 될 일이냐. 그래서 김종 차관도 좀 빠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 여기 있는 사람도 누구도 다 인정을 안 하고 다 빠지고 있는데 사실은 이 세 사람이 또 뭐 최순실하고 장시호는 또 이모하고 조카 간의 끈끈한 관계고 김종 차관하고 장시호도 보통 친한 관계가 아닌 게 지금 드러나고 있어요. 예. 강릉 빙상장 그거를 원래 평창 올림픽 끝난 다음에 존폐여부에 대해서 스케이트 선수들 김동성 같은 선수들도 그걸 다 모르고 있는데 장시호 씨는 그거를 김종 차관한테 기팀을 받고 계속 간다 알고 있고 또 춘천 빙상장도 김종 차관이 기팀을 장시호한테 해줬다는 거 아니에요. 그 춘천 빙상장도 앞으로 장시호 씨가 운영하는 그 동계 스포츠 영재센터에서 계속 운영한다. 그러니까 둘이 굉장히 친한 관계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장시호 씨가 그 압수된 서류에 보면은 최순실 씨는 대빵이라고 써놓고 네. 대빵이 대장이라는 뜻이죠. 장시호 씨가 또 김종 차관은 약간 저 판다 곰하고 조금 인상이 좀 비슷한 점이 있으니까 미스터 네. 판다. 옛날에 뭐 종아저씨라고도 김종 차관을 종아저씨라고도 불렀는데 그럴 정도로 셋이 어떻게 보면은 끈끈하기 때문에 이번 그 동계 스포츠 영재센터는 셋이 뭐 공모한 거다 이렇게 봐도 지나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네. 과거에 장시호 씨가 청문회에 나와서 뭐 자세하게 얘기를 했었죠. 그 얘기를 한번 좀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이규혁 전무가 김종 차관 아니냐고 물어본 적이 있어요? 네,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안다고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알지만 더 윗선을 안다라고 얘기했죠. 네, 윗선이 누굽니까? 최순실 씨입니다. 저희 이모입니다. 그러면 다시 말하면 네, 스포츠계의 항태자 김종보다 최순실이 윗선이라고 생각한 거죠? 저희 영재센터는 어떻게 강남에 있는 아줌마가 대한민국 문체부의 차관을 윗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재센터는 최순실 씨가 만들었고 영재센터가 네, 영재센터가 차관 위에 있는 겁니까? 아니 그 당시 그러니까 그 윗선이라는 게 최순실 얘기하는 거예요? 이모가 차관보다 높이 보입니까? 이모가 차관님을 오만한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검찰 조사에서 김기춘 실장을 소개로 최순실을 만난 거 말씀하셨죠? 의원님, 그거는 와전된 것으로 아닙니까? 와전된 아닙니까? 것입니다. 아닙니까? 검찰 조사에서 아닙니까? 검찰 조사에서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 안 합니까? 아닙니까? 아닙니까? 맞습니까? 아닙니다. 검찰 조사에서 김종 차관은 차관 취임한 직후 김전 실장이 정유라를 돌봐주라고 했다라고 말했습니다. 맞습니까? 아닙니다. 아닙니까? 네. 아니면 왜 이렇게 정유라와 장시호를 싸고 들었습니까? 누구의 지시로? 어떤 인연으로? 왜 이렇게 싸고 들었습니까? 거기에 자세한 말씀을 못 드린 거에 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만 아니 사실 이 세 명 채용농단이라고 하는데 길거리에 세워놓고 차 태워가지고 한강 구수부지 가서 얘기해 그런 사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거의 이제 장시호 씨가 무슨 말까지 했냐면요. 최순실의 비서실장 같았다. 이런 표현까지 했어요. 김종 전 차관에 대해서. 예. 그만큼 김종 전 차관은 최순실의 지시를 거의 다 이행했던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거는 예. 결국 김종 전 차관이 왜 그랬겠습니까? 최순실의 뒤에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 때문에 그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최순실 뒤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없었다고 하면 예. 김종 차관이 일국의 차관이라 된 사람이 이렇게 개인한테 그렇게까지
거의 순종 복종하는 듯한 그런 태도를 보일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다고 하면 김종 전 차관은 직권남용도 했다고 저는 봐요. 물론 아까의 그 영재센터 부분하고 좀 다르게 다른 분야에서 그렇게 했다고 볼 수 있는 게 최순실의 지시나 아니면 부탁, 좋게 얘기하면 부탁이고요. 아니면 지시를 받아서 김종 전 차관이 실제적으로 직권남용을 통해 최순실을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럼 본인도 책임을 면할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 중간에 장시호 씨가 그런 관계들을 정확하고 명확하게 지금 다 증언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그래서 김종천 차관은 최순실의 그 수발을 드는 일에 최선을 다했고 그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 때문에 했다고 본인도 증언을 했어요. 예. 그렇다고 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얼마나 최순실을 챙기려고 했고 최순실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등에 업고서 얼마나 개인의 이권 개입을 했는지 하는 부분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보기에 이제 최순실하고 장시호가 책임을 떠넘기는데 기록을 이렇게 면밀하게 보면요. 예. 저는 이게 모금하는 데는 최순실이가 주도적으로 했어요. 모금하는 데는. 그런데 이게 그 이후에 운영은 장시호 씨가 상당히 힘 같아요. 운영은? 왜냐하면 이게 장시호가 10억 가까이 횡령을 했거든요. 예. 근데 이 운영을 최순실이가 다 하고 하면 10억 횡령은 불가능합니다. 전체 금액에서. 예. 따라서 이게 둘 다 저는 5대5로 거짓말을 하고 있다. 예. 이렇게 지금 보이고요. 예. 그다음에 재밌는 게 또 청문회 김종은 최순실 모른다 해가지고 위정으로 됐잖아요. 그랬죠. 근데 이번에 위정 전부 최순실 모른다는 사람들이 전부 위정으로 다 기소됐어요. 예. 딱 한 명 빼고. 바로 이게 우병우 수석. 예. 우병우는 이게 진짜 모른다 해도 위정으로 이게 못 거니까 그 외에는 이게 대부분 위정죄 형량이 전부 이게 최순실 모른다. 이화여대 교수들도 그렇고 이런 게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박 전 대통령 재판 상황 좀 한번 볼게요. 박 전 대통령하고 최순실 씨하고 공범이라고 이제 검찰은 보고 있는데 서 변호사님, 예. 양측 모두 분리 재판을 요청할 예정이다. 같이 하고 싶지 않다는 얘기잖아요, 이거는. 물론 이게 그 심정적으로는 뭐 그럴 수 있지만요. 예. 법적으로는 이게 그 제가 보기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두 분은 대부분의 범죄가 겹치는 공범이에요. 예. 그럼 이게 여러 명이 공동으로 죄를 범하면 형소법에 의해서 이게 관련 사건입니다. 관련 사건은 이게 병합 심리하는 게 원칙이에요. 예, 예. 증거의 효율성이나 심리의 효율성을 위해서 그래서 이게 병합 심리할 거 없고요. 예. 최소한 이게 병합 안 해도 병행 심리를 하거든요. 병행하고 병합은 좀 틀린 게 병합은 이게 판결문을 한 장에 완전히 쓰는 거고 예. 병행은 이제 재판만 두 개를 동시에 진행하면서 판결문을 별도로 쓰는 건데 예. 저는 이게 원칙에 따라 재판부에서 당연히 병합해서 같이 진행하지 예. 이걸 이게 분류해버리면 정의신문도 복잡하고 그렇죠. 또 이게 같은 판결문도 죄를 진 이중세되고 사람인데 따로 해달라는 거예요. 법원에서 이게 받아줄 명분도 없고 이유가 없어요. 그러면 예. 왜 이 양측에서는 이거를 요구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뭐 최순실 씨는 아마 인간적으로 박 대통령 보고 예. 앞에서 이게 계속 부인하거나 이럴 때는 좀 이게 아무리 그래도 인간적인 그런 게 좀 있잖아요. 부담감이나. 예. 아마 이게 그런 것 때문에 뭐 분리 요청을 하지 않나 이래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박 전 대통령 측에서는 배신감을 느끼겠죠. 그렇죠, 그게 느끼죠. 싫어서 좀 다른 데로 보기 싫다는 얘기일까요? 그런 의미도 있을 것 같아요. 예.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최순실이 뭐 박근혜 대통령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전 대통령은 본인은 몰랐다. 최순실이 그렇게 국정농단을 하고 다니고 다른 사람한테 협박해서 돈 뜯어내고 이런 거 몰랐다고 그러는데 제가 볼 땐 모르는 건 불가능하다고 봐요. 본인이 실제 삼성이 이해재용 부회장이나 다른 기업인들 만나서 그런 걸 부탁하고 영재센터 관련된 서류도 직접 전달했다고 지금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뭐 그 본인이 몰랐다고 하는 건 제가 볼 때 진실이라고 말하기 어려울 것 같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사태가 본인은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최순실 때문에 이렇게 됐다. 예. 최순실만 없었으면 사실 이런 일이 일어날 일은 없잖아요. 근데 본인이 어쨌든 개입은 했지만 최순실이 그렇게 한 것에 대한 서운함이 첫 번째 있을 거고 두 번째는 그 정도 했으면 본인이 뒤집어 써야지. 이런 의미도 저는 있다고 봐요. 박근혜 전 책임져야지. 대통령 입장에서 그렇죠. 다 사실은 물론 뭐 그 경제 공동체다 같은 경제적인 어떤 주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얼마나 경제적으로 이익을 얻었는지 모르겠지만 예. 그런 부분만 놓고 본다면 박근혜 전 대통령 본인은 안 받았다고 주장을 하면서 최순실이 다 그 착복한 거나 아니면 돈을 뺏어가지고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 다 썼다고 하면 그 정도 했으면 본인이 다 뒤집어 써야지 예. 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끌고 들어가냐 이런 부분도 사실은 서운함에 묻어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예. 배신감을 느낀다는 표현을 쓰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이거를 같이 재판을 하게 되면은 둘 다 만약에 부인을 하면 옆에 사람한테 막 물어보고 그럴 수 있습니까? 그렇죠. 한 사람이 그- 부인을 했을 때? 그렇죠. 이게 그 공범자라도요. 예. 바로 이게 정인 신청할 수 있거든요. 공동 피고인도. 그럼 예를 들어 이게 박 대통령이 최순실을 정인 신청하면 자리를 옮깁니다. 정은석으로. 아. 옮겨서 이게 박 대통령이 최순실에서 계속 신문을 하고 예. 또 이게 반대로도 할 수 있고 얼마든지 이게 상호 신문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공간에 있는 것 자체를 지금 꺼려한다는 얘기네요. 그래서 서로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은 한때 자기 그 40년
그 측근으로 하고 같이 서로 죄를 놓고 공방을 벌여야 되잖아요. 예. 어떻게 보면 최순실한테 지금 많이 미루고 있잖아요. 예. 내가 서로 맡겼는데 저럴 정도로 할 줄 몰랐다고 지금까지도 핑계대고 있고 돈 받은 거 박근혜 대통령은 없다고 그러고 또 최순실 씨도 모든 거는 또 잘 하려고 했다 이런 뜻이고 또 지금 구속된 게 어떻게 보면은 그때 독일로 덴마크로 피해 다녔잖아요. 예. 그때 기후관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최순실 씨 언니 통해서 최순득 씨하고 통화하면서 들어오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내가 이렇게 재판받는다 그런 억하심정도 좀 있지 않겠습니까? 예. 지금 도망 다니면은 지금 뭐 정유라랑 같이 뭐 계속 범죄 인도 청구해서 변호사 두고 하면은 지금까지도 재판할 수 사실 있죠. 안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자기는 열심히 모셨는데 대통령이 자기한테 씌운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최순실 씨가 본격적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척지거나 등지진 않지만 예. 재판 과정에 있어서는 우선 자기가 살아야 되고 보는 게 본능 아니겠습니까? 뭐 죄수의 딜레마라고 서로 똑같이 부인하거나 똑같이 인정하면 되는데 한 사람은 인정했을 때 한 사람은 부인하면은 오히려 그 부인한 사람이 죄를 더 뒤집어 쓰잖아요. 예.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에 따라가면은 최순실 씨는 더 큰 피해를 볼 수도 있죠. 그리고 또 나중에 재판이 끝나더라도 박근혜 전 대통령은 정치권의 유무에 따라서 뭐 사면 가능성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지만 최순실 씨 같은 경우는 뭐 사면을 기대할 수는 없는 입장이니까 예. 최순실 씨 같은 경우는 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좀 죄도 좀 떠안아서 자기 좀 가볍게 해주고 사면받아서 나가고 나를 좀 살려줬으면 뭐 이런 심리가 좀 크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제가 보기에 저 두 분이 뭐 크게 재판에 싸울 일이 없는 게요. 예. 지금 이게 제가 며칠 전에 가보니까 이재용 부회장 재판이 거의 이제 끝났더라고, 정부조사가. 예. 아마 이게 특검은 3개월이잖아요. 따라서 이게 그 다음 달쯤 되면 아마 이게 이재용 부회장 선고가 내려질 거예요. 이게 재판부, 같은 재판부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재용 부회장이 무죄가 돼버리면 부정한 청탁이 없었다든지 예. 그럼 이게 저분들은 그냥 그 원용해서 그들에게 무죄되기 때문에 막 이게 그 재판에 촉각을 더 세우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그렇죠. 근데 최순실 사건에서 지금 방송 들어온 소정욱 변호사의 제보에 따르면 그 신사동에 있는 건물 있지 않습니까? 그 건물이 지금 매물로 나와 있대요. 150억 원. 예전에 한국문화재단이라는 네, 그 있었던 건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지금 170억, 200억 하다가 150억까지 떨어져서 되고 있다는데 검찰은 왜 여기에 가압류를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제보니까 확인되지 않았다고 가정을 하고요. 여기까지만 할까요? 그래서. 네, 서정욱 변호사가 직접 갔다 오셨다고 하니까 그 부분을 좀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요, 박근영 씨 동생 박근영 씨도 오늘 검찰에 소환됐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들을 했는데 그 얘기를 한번 좀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그동안에 저희 부모님을 참 존경하고 아껴주셨던 그 분들께 이렇게 무리를 빚는 모습을 보여드려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동안에 여러 가지로 참 조심하면서 산다고 살았는데도 이렇게 자주 사건, 사고에 휘말려서 참 이런 모습을 보여드리게 된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사죄드립니다. 전 대통령 구속되셨는데 좀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지금 너무 건강이 안 좋아지셨다는 그런 소식 때문에 부신 기능 저하증 원래 지병이 있으셔서 그런 거를 많이 밖에서 걱정들을 같이 했습니다. 그런 부분을 꼭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정희 동생분하고 이렇게 박근혜 전 대통령 복귀한 논의나 계획 같은 거 하고 계신가요? 제가 그런 거를 걱정할 처지는 못 되고 저야 뭐 이런 일이나 안 일어나게 해야 되는 입장이고 또 거기서 혹시 어떻게 TV를 보실 수도 있다고 들었는데 제가 참 도움을 못 드릴 망정 이런 일에 휘말려가지고 좋지도 않은 일에 이렇게 뉴스에 나오게라도 되면 얼마나 속상해 하실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마 우리 남동생이 잘 알아서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자들하고 인터뷰하면서 좀 눈물을 보이기도 했는데 글쎄요. 언니에 대한 미안함일까요? 이렇게 검찰에 소환되는 거에 대해서? 뭐 자매의 어떻게 보면 기구한 또 운명이 비슷하게 나락으로 떨어지는 저런 모습이 국민들로 봐서는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 개인의 어떻게 보면 돈을 1억 원을
빌리고 안 갚았어요. 예. 그래서 사기 혐의로 고발된 작년에 거죠.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사기 혐의로 고발된 거거든요. 예. 그래서 남편인 신동욱 씨도 그 돈을 빌려서 썼는데 갚지를 못해 돈이 없어서 못 갚았다. 작년에도 얘기 나온 게 박근영 씨가 지금 부채만 한 뭐 8억 정도 있는 걸로 그때 뭐 네. 얘기가 나오고 했었거든요. 근데 일단은 그 피해자가 장모 씨가 돈을 빌려준 사람이 예. 돈을 다 받았다. 그러니까 사실 확인서를 써줘서 법원에 제출을 했대요. 예. 그러니까 일단은 사기 혐의가 되니까 재판은 하고 형은 받되 좀 아무래도 형량이나 이런 거는 조금 참조가 되지 않겠느냐. 박근영 씨는 좀 돈은 갚았으니까 뭐 사기죄를 그렇다고 피할 수는 없는데 좀 뭐 형량에 좀 참고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데 뭐 박근혜 대통령하고는 뭐 재판을 나란히 뭐 어떻게 보면 다른 법정이지만 어떻게 보면 나란히 받게 되는 그런 예. 꼴이죠. 물론 뭐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량에 영향을 주거나 막 그러지는 않겠지만은 예. 어떻게 보면 자매가요. 자매의 운명이 참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기서 이 혐의가 돈을 갚았다고 돈을 빌려준 사람이 그거까지 냈다고 하는데도 기소가 되나요? 그쪽에 그걸 좀 설명드리면 예. 북한에서는 이제 그냥 돈을 안 갚으면 그 자체로 처벌해버려요. 예. 북한에게 민사하고 형사하고 구별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민사하고 형사가 은밀하게 구별돼요. 예. 따라서 이게 남의 돈을 빌려서 안 갚으면 기본적으로 이게 민사 문제인데 예. 그럼 이게 어떤 경우에 차용금 사기가 되느냐. 8년에 그 돈을 갚을 의사나 또는 OR 능력이 없었을 때. 그럼 이게 예를 들어 저 박근영 씨가 1억 빌릴 때 돈을 이게 그 갚을 의사는 마음속은 누구도 모르기 때문에 예. 능력을 보거든요. 예. 그런데 그때 부채가 재산보다 더 많으면 그러면 이게 차용금 사기가 되는 거예요. 능력이 없는 거. 따라서 이게 제가 보기에 저 차용금 사기는 이미 기수가 범죄가 됐고 예. 나중에 뭐 수사 이후나 재판 이후에 돈을 갚잖아요. 그런 게 그 양형 요소, 즉 형량에만 좀 조정이 되는 따라서 이게 뭐 집행유예가 된다든지 이것만 예. 되고 죄는 차용금 증거라고 사기는 보는 성립된 것 같아요. 예, 예. 여러 정황상 보면 일단 사기를 친 거 당시에는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니까. 그렇죠. 여기서 보면은 최 교수님 글쎄요 구치소에서도 그러니까 혹시 언니가 이 TV 모습을 볼까봐 그러는 거 같아요. 그렇죠. 예, 가슴이 아플 거고 또 국민도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금 파면돼서 지금 구치소에 있는 상황에서 또 예. 박근영 씨까지 저런 문제로 또 검찰의 조사를 받고 또 재판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 그것이 미안한 것 같아요. 박근영 씨 입장에서는. 만약 TV를 통해 저런 모습을 보면 또 언니 입장에서 얼마나 또 마음이 아플 거냐. 이게 첫 번째인 것 같고 국민들도 볼 때 저 집은 왜 저렇게 계속 저럴까? 이런 네. 이미지가 생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이제 박근영 씨 입장에서 좀 미안한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또 박근영 씨 입장에서는 이제 사실 경제적으로 어렵잖아요. 그 가정이. 그런 네. 상황에서 물론 지금 서 변호사 말씀하셨던 것처럼 결국은 갚을 능력도 없으면서 돈을 빌렸기 때문에 사기죄가 형성이 된 거고 예. 일단 기소가 된 상태에서는 돈을 갚아도 일단 재판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 되는 것이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본인의 신세도 사실은 좀 안타까움도 있었을 것이고 또 그런 모습을 보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걱정도 함께 포함돼서 저런 눈물을 보이는 모습까지 보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이 형제들이 어떻게 지내는지도 굉장히 궁금했었는데 박지만 회장이 좀 신경을 쓰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은 접견을 아예 못하고 있고. 그렇죠. 예. 근데 박지만 회장이 신경을 쓰고 있다고 그러는데 또 다른 뉴스를 보면요. 박지만 회장이 원래는 돈을 많이 들여서라도 본인이 좀 돈이 있으니까 돈을 들여서 좋은 변호사를 선임하려고 했는데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이 만나주지도 않고 유영하 변호사를 통해서만 얘기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일부 언론에서는 또 포기했단 말도 있어요. 그러니까 박근영 씨는 저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지만 또 다른 언론의 보도를 보면 박지만 씨가 도와주려고 노력을 했지만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이 만나주지 않고 또 얘기도 듣지 않은 상황이고 면담도 안 해주는 상황이다 보니 결국은 포기했다라는 언론의 기사가 나오기 때문에 양쪽이 어떤 게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박지만 씨 입장이나 세양희 변호사 입장에서는 좀 도와주려고 찾아도 갔지 않습니까? 세양희 변호사는 구치소에 직접 갔거든요. 예. 그런데도 만나주지 않은 거 이런 걸 보면 본인들 입장에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유영하 변호사를 통해서만 조언을 받고 또 그쪽 채널을 통해서만 또는 윤전추 전 행정관의 채널을 통해서만 커뮤니케이션을 하시기 때문에 예. 박지만 회장 입장에서 도와주고 싶어도 못 도와주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은 듭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해가지고 기소가 되면 이거는 결과가 좀 빨리 나올 것도 같은데요. 얼마나 시간이 박근영 씨 거요. 예. 뭐 이거는 이제 그 쟁점이 뭐 1억 빌린 거 간단하기 때문에 예. 뭐 제가 보기에 뭐 한 5, 6개월 정도 5, 6개월. 바로 나오고요. 예. 그리고 이 박 대통령은 제일 중요한 게 저는 이게 5월 2일 날 왜 준비기일을 연기를 해달라 그랬잖아요. 그랬죠. 근데 가장 중요한 게 이재용 부회장 재판이에요. 예. 제가 이게 그 재판을 아주 관심 있게 계속 모니터하고 있는데 예. 보면 이게 특검에서 뭔가 이게 아직까지 직접적인 증거, 여러 정황 증거, 간접 증거는 많이 뭐 냈지만 아직 이 결정적인 한 방 이게 안 나온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거기서 무죄가 되면 대통령에게 자동으로 뇌물 부분이 빠져버리니까 아마 이게 그 재판을 보기 위해서 좀 연기 요청한 것도 있고 이게 그걸 아마 보고 변호사도 추후에 예. 어떻게 선임할지 예. 아마 이게 제일 관심은 이재용 부회장 재판에 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늦추겠다는 전략도 그렇죠. 있다는 거네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삼성동 자택 팔아가지고 상당수의 현금을 확보했다고 했었는데 일단 저희 MBN 취재 쪽에서는 일단 그게 변호사 선임료로도 쓸 용의가 있는 걸로 좀 보입니다. 그렇죠. 예, 삼성동 자택을 팔아서 내곡동을 샀는데 예. 그 차액이 한 뭐 37, 8억 정도 돼요. 근데 이제 뭐 부동산 소개료나 뭐 세금 정도 내면은 30억에서 35억 정도 남는 거죠. 이거 집 판 거 남는 거고 과거에 재산 신고할 때 뭐 한 10억 정도 현금 있는 걸로 신고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변호사 선임할 때 그중에서 한 10억 정도는 변호사 선임으로 수임료로 좀 쓰겠다. 예. 뭐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그걸 해도 좀 쉽지는 않지 않겠느냐. 지금 마땅한 사람들이 예. 그 아무래도 국가적인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니까 변호인이 하면은 아무래도 좀 변호인으로 하기가 좀 아무래도 좀 부담이 되는 측면도 있고 이게 재판이 1년 이상 18개 혐의니까 1년 이상 끌을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맡는 변호사는 다른 일을 또 하나도 못하고 이 일만 또 전담을 하고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을 변호인으로 선임하는 게 뭐 고법 부장판사 이상 뭐 이런 정도 좀 급수가 있는 분인데 그런 분들은 또 몸값이 또 굉장히 10억 이상을 더 많이 하기 때문에 아마 그 변호인 선임이 지금까지는 뭐 유영하 변호사랑 뭐 최명성 변호사 2명밖에 안 하고 있는데 아직도 지금 변호인 선임이 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유영하 변호사가 지금 옥바라지까지 다 해주고 있는 거죠. 다른 사람들은 하루에 한 번 10분밖에 못 만나요. 근데 10분밖에 못 만나는데 구치소에서는 그 면회실이 일반 면회실이 4개가 있대요. 여성용. 그러니까 다른 조윤선이나 이런 사람하고 또 부딪힐 가능성도 있으니까 일반 면회는 안 하고 특별 면회는 변호사는 무제한으로 할 수 있잖아요. 접견을. 그러니까 유영하 변호사만 지금 접견을 하고 거기에서 모든 걸 의존하고 있는데 우리 국민 입장으로 봐서는 대통령 했던 사람이 그래도 쟁쟁한 변호사들을 좀 동원해서 진짜 법리적으로 좀 치열하게 좀 이렇게 붙어봤으면 좋겠다. 너무 일찍 포기한다든가 뭐 나는 정치적인 속죄양이다, 피해자다 이렇게만 하기는 너무 좀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아니 근데 서 변호사님 말씀대로 이재용 부회장 재판에서 뭔가 가능성이 보인다면 그게 올인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당연히 그게 필요적 공범이기 때문에 뇌물은 어차피 이게 이재용 부회장하고 결론이 같이 날 수밖에 없고요. 변호사비와 관련해서 이게 두 가지가 변수가 있는데 첫째는 이게 얼마 전에 형사 성공보수가 무효라는 대법원 판례가 나왔어요. 이 말이 옛날에는 변호사비 할 때는 뭐 착수금 5천에 예를 들어 무죄를 받으면 성공보수 1억 이런 식의 계약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성공보수가 무효니까 착수금이 제가 알아보니까 엄청나게 올랐어요. 그러니까 성공보수를 못 받기 때문에 착수금을 근데 처음부터 2, 3억 뭐 이런 식으로. 아, 총액은 똑같고. 그렇죠. 그래서 아마 착수금이 상당히 올랐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변호사비는 전부 신급 대리예요. 이 말이 1심에 변호사비하고 2심, 3심 전부 이게 별도로 내야 되거든요. 그럼 이게 대통령이 그런가요? 이번에 예를 들어 10억을 써도 그럼 이게 100% 대법원까지 간단 말이에요. 이 사건은. 그럼 이게 30억이 되는 거예요. 곱하기. 따라서 이게 그 금액이 천문학적으로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지금 이게 대통령 측의 전략은 제가 보기에 헌재에서 썼던 분 있잖아요. 이분들에게 그 대통령에 대해서 어떤 사적 인연이나 충성심 이런 게 있잖아요. 따라서 이게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으로 헌재했던 분은 좀 도와줄 거고 그다음에 이번에 제대로 이제 정관 출신으로 이게 판사 출신 제대로 선임하려면 아마 제가 보기에 기록이나 모든 거 봤을 때 한 사람당 한 몇 억씩은 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1년 얘기가 아니군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다른 사건을 못하고 6개월 동안 1심, 이 사건에 이게 전념해야 되니까. 그럼 이게 6개월 동안 전념하려면 정관이 한 달에 1억만 해도 6개월 전념하려면 이게 6억은 있어야 사무실 운영이나 이게 비용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많이 드는 거죠. 알겠습니다. 과거의 일도 좀 나오고 있는데 장시호 씨가 참 시시콜콜한 얘기를 참 많이 하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 미니홈피가 한때 굉장히 큰 화제였던 적이 있었는데 그것도 그랬었죠. 사실상 이 집에서 관리를 했었나요? 그랬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 재밌는 거는 미니홈피 비밀번호까지도 밝혔어요. 무궁화라고. 그런데 이게 잘 뭐 기억하시겠지만 시청자 여러분들 싸이월드라고 예전에 유명했지 않습니까? 지금은 거의 뭐 없어지다시피 했는데 거기에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자기 미니홈피를 만들었었죠. 근데 이게 최순실이 제안해서 개설을 했다. 그러니까 국민들과 소통하기 위한
그런 얘기가 나왔고요. 그다음에 정윤회 등 비선 조직인 신사동 팀에서 관리를 했단 말을 지금 장시호 씨가 하고 있고 예. 비밀번호가 무궁화했다 이 얘기도 하고 있죠. 지금 화면에 나옵니다만 저런 모습이 결국 예를 들면 국민 모두의 꿈이 이루어지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그때부터 그러니까 대통령 후보 때 저런 말을 하면서 국민과 소통하기 위한 방법으로 지금으로 얘기하면 SNS죠. 그러니까 페이스북이나 뭐 이런 게 될 텐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페이스북 같은 게 없었으니까 예. 저 싸이월드를 통해서 국민들과 소통하는 방법을 했는데 저것도 이제 최순실이 만들어서 운영하고 활용하고 이랬다고 볼 수 있겠고요. 예. 또 한 가지는 이제 장시호 씨 입장에서는 저런 부분을 얘기하는 게 시시콜콜 얘기하는 게 검찰이 일정 부분 본인이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있다는 부분들을 어필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땐 사실 이건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지만 최순실이 얼마나 박근혜 전 대통령과 가까웠느냐 하는 부분들을 증명할 수 있는 내용은 되잖아요. 또 한 가지 증언을 보면요. 저기 일촌을 맺었잖아요. 네. 싸이월드에서 일촌 맺기가 중요했거든요. 받아줘야 일촌을 맺을 수 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과 본인의 가족들과 일촌을 맺었다는 거 그걸 또 자랑스럽게 사람들한테 얘기하고 다니고 예. 또 집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가족 모두가 큰엄마로 불렀다. 이런 얘기도 있고 이런 걸 보면 이제 최순실과 박근혜의 관계가 얼마나 가까웠는지를 장시호가 이렇게 증언을 통해서 얘기해주고 있고 예. 사실 이게 뭐 재판에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칠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국민적인 어떤 정서로 본다고 하면 저런 증언 하나하나가 최순실이 얼마나 박근혜 전 대통령을 이용해서 본인의 예. 이익을 챙겼느냐 하는 부분들을 명확하게 보여주니까 이 사실 그렇죠. 박근혜 최순실 농단에 본인은 사실 시킨 것만 했을 뿐이지 주도적으로 한 건 없다. 결국 최순실이 모든 걸 했다고 하는 부분들을 강조하기 위한 하나의 전략으로 보여집니다. 예. 싸이월드 여기가 이제 방문자 수죠. 1000만이 넘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많이 사람들이 들락달락 했었던 홈페이지 뭐 SNS 격인 거였죠. 네, 그때 굉장히 인기가 있었잖아요.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싸이월드에서 뭐 직접 대화하고 그 친근한 이미지 그걸 굉장히 많이 강조해서 굉장히 성공한 어떻게 보면 홍보 전략이었는데 맞아요. 그거조차도 최순실의 아이디어였고 비밀번호가 무궁화했다는 거. 무궁화는 어떻게 보면 대통령 되기 위한 준비 아니겠어요? 무궁화는 뭐 청와대하고 아무래도 좀 상징이 되니까 예. 그런 거를 더 보면은 최순실 씨가 하여튼 의식주를 다 지배했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정신 세계까지 모든 걸 다 지배했다 이렇게 봅니다. 예.